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먼저 PPT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에 밈으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이 보시면 좀 많이 답답하시죠, 솔직히.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다는 게 좀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왜 이런 사진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좀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연일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와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죠.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느껴지는 낮은 지지율, 특히 오늘 날짜 갤럽 조사를 보면 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혹시 17% 이하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혹시 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제발 더 이상 안 떨어지길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 갤럽에서 2012년부터 매주 정기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게 단 2번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2012년도에 10%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마찬가지로 10%대를 기록하면서 탄핵으로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20%대 이하를 지금 고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정 추진의 동력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니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40%를 대체로 안정적 국정 운영의 토대로 보고 25% 이하로 갔을 때 레임덕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 지금 현재 20%대 이하,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전통적 지지층 60, 70대의 어르신들도 그리고 제 지역구를 포함한 영남에서조차 돌아섰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량한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여론조사 하나만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론조사가 딴 거 말고 뭐 보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 또 직접 저희가 언론에서 보는 그러한 의견들 다 잘 반영을 해서 국정에 좀 잘 하도록 그렇게 저는 여기 계신 총리님 포함해서 부총리님, 국무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최영두 의원께서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경제에도 그렇지만 실제 경제는 경제 지표가 좋다고 체감 경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체감 경기의 지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체감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밤 10시 이후에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제가 다닌 지역은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음식점은 그거로 거의 9시면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9시면 문을 닫고요. 예를 들면 이태원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활성화됐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더 복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이런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리님, 혹시 어제 국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대통령께 진정으로 바랬던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사과하냐가 묻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없죠. 국민들이 바랬던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는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랬던 거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진심 어린 구체적이지도 사과가 아니고 뭔가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니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고 뭡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느꼈는지 어제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뉴스는 다 다르죠. 대부분의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문들 대부분이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반드시 여론조사도 안 믿으시고 방송도 안 믿으시고 민심도 안 믿으시고 도대체 누굴 보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다 하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다시 한번 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의원님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네, 유감입니다. 지금 저하고 논쟁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진하다. 전화번호를 바꿔 써야 했다. 부부싸움을 더 해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상권 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하지 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혹시 윤정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간엔 윤정윤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이건 다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영상이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정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현 정부와 국민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길지 국민이 이길지 이 승부가 나려면 정부가 바뀌던가 국민이 바뀌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바뀔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주권자로서 늘 옳은 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바뀌어야죠. 쇄신하고 환골탈퇴할 대상은 정부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 동의하시죠?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은 아까 지나갔습니다. 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쇄신, 환골탈퇴의 시작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 총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단 하나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국정쇄신의 시발점은 바로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검은 결국 보충성과 예외성의 기초를 두어서 해야 하고 또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문제를 고발하거나 제기한 분이 수사하는 사람까지 정하겠다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 다른 방식의 특검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된다면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는 우리 의회 그럼 방금 국회에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특검 받아들이실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다른 이유를 지금 워낙 말씀하셨길래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저는 특검을 받아들이냐는 헌법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과 그렇다면 법률에 애초에 위반한 것만 특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표현입니다. 다음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10년 3월부터 2024년 5월 15년 동안 8,370만 건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용보험 가입 경력자의 일자리 이동에 관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20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년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 더 멀리 이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로의 집중이 눈에 띄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직한 숫자보다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직한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통계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2년과 23년에 서울로 집중이 하게 됩니다. 다시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서울로 와요. 청년의 서울 집중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가중된 셈이에요. 이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직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졌냐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꼬집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어렵게 지방에서 서울로 온 청년들은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파견직, 계약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음 PT에서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20개의 이직 패턴 중에 12개, 여성은 11개가 인력 공급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업과 다르게 음식점업, 경비 서비스 같은 임시 단기직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막상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 보십니까? 정말 의원님께서 이런 분석도 직접 해주시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그런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거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것이겠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그럼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방 그 교육 제도의 개혁, 의료 개혁 이런 것들이 다 그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하는 데 들어가는 창업 그 부분은 좀 이따 지방교부세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발전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속세를 거의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네, 그 부분 좀 통과되도록 이따가 도와주시기 지방교부세 대폭 깎은 거 관련해서는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계층 일자리가 아니고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님께 여쭙겠습니다.